달빛 목욕탕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450억 자산가 시아버지가 부도났다며 쫓아냈던 가난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소금이라도 뿌릴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내민 건 뜻밖에도 전 재산이 든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를 확인한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쏟고 말았는데요. 시아버지가 그토록 처절하게 울부짖은 이유, 그리고 6년 만에 밝혀진 잔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에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부산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대저택. 태양중공업 회장 김태호의 본가였어요. 67세의 김태호는 맨손으로 시작해 조선업으로 450억 자산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5세 용적공으로 시작해서 40에 첫 조선소를 세웠고 50에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 회장이 됐어요. 거친 바다에서 평생을 싸워온 사람답게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넓은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째 딸 미영은 41 서울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준혁은 38 아버지 회사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동현 32살 형 밑에서 일하던 막내였어요. 식탁 위에는 전복찜과 한우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동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수수한 얼굴에 맑은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태호가 그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사진을 훑어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아버지,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호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탁자 위에 툭 던졌어요. 사진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이 어디냐? 동현이 잠시 망설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망설임이 이미 대답이었어요.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산 산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동현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수빈이 어릴 때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로 딸을 키우셨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미영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학력은? 태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못 갔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호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술잔이 넘어지고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영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준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450억 회장 집안에 그런 여자가 들어와? 태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핏줄이 목에 붉어졌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비도 없는 여자가 내 며느리라고? 동현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어요. 아버지, 수빈이 아버지가 없는 건 수빈이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수빈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집안이 어렵다고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태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평생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처음이었어요. 그때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야. 목소리가 나긋나긋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내가 좋다고 아무나 데려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니? 사업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야 하는데 그런 집안 며느리 데리고 어디 다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준혁도 거들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동생을 내려다봤어요. 동현아, 현실을 봐. 그 여자가 너 좋아서 만나는 것 같아? 내 돈 보고 접근한 거야. 450억짜리 집안 막내 아들이잖아. 호구 잡힌 거라고. 형? 동현이 벌떡 일어섰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수빈이를 모욕하지 마. 형이 뭘 알아? 야,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그런 여자들 수법 다 똑같아. 불쌍한 척하면서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거지. 동현의 눈이 충혈됐어요. 형과 누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형제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현 편이 없었습니다. 전부 아버지 편이었어요.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동현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한다. 그 여자 포기해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하마. 아비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다. 동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못합니다, 아버지. 뭐라고? 수빈이를 포기 못합니다. 저는 수빈이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 안 해주셔도 결혼할 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미영과 준혁이 숨을 죽였어요. 태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당하는 반항이었어요. 좋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럼 넌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당장 나가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마라. 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미영은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현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태호가 외면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쿵.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부산에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릴 리 없다. 저놈이 정신 차리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태호는 그때 몰랐어요. 그 빗속으로 사라진 아들을 다시는 살아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요. 3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겨울이었어요. 부산 산동네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동현과 수빈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두 사람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어요. 돈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가 태어나고 딸 서아도 태어났어요. 좁은 반지하였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작은 철공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어요. 아버지처럼 조선업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의절당한 몸이라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태양중공업 회장 아들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어디서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결국 이름 석자 숨기고 막노동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해 겨울, 동현이 쓰러졌습니다. 작업 중에 갑자기 코피가 터지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에 실려간 동현은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의사가 말했어요. 많이 진행됐습니다.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최소 5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해요. 수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5천만 원. 그녀의 월급은 150만 원이 전부였어요. 친정 어머니 박순자도 평생 식당 일만 해서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용기를 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첫째 미영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2번, 3번, 4번. 여보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형님, 저 수빈이에요. 동현 씨 아내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뭔 일인데? 돈 빌리러 전화한 거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수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을 살려야 했으니까. 형님, 동현 씨가 많이 아파요. 백혈병이에요.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한 번만 와주시면. 됐어. 미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콧방귀를 뀌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마. 동현이는 의절한 사람이야.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형님, 제발이요. 동현 씨 이대로 두면 정말 죽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수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내일이지. 시집 가면 남이라는 말 몰라? 동현이가 아버지 말 안 듣고 네 손잡고 나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병원비 필요하면 네 친정에 손 벌려. 왜 우리한테 연락해? 형님,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귀찮게 하면 번호 차단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수빈은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준혁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서방님, 저 수빈이에요. 동현 씨가. 알아. 누나한테 들었어. 준혁의 목소리는 더 차가웠어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동현이는 의절당했잖아. 우리 동생 아니야. 서방님, 동현 씨가 죽어가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제발. 피? 웃기지 마. 동현이가 아버지 등에 칼 꽂고 나갔잖아. 그때 피는 생각 안 했어? 지금 와서 형제 타령이야? 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서방님, 아버님께만 전해주세요. 아들이 아프다고. 그것만 해주세요. 제발이요. 어휴, 귀찮게.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우리만 욕먹어. 왜 쓸데없이 연락했냐고 난리 치실 거 아냐?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빈은 그 후로도 수십 번 전화했어요. 미영에게, 준혁에게.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부 차단당했어요. 익십, 그리고 차단. 결국 수빈의 연락은 단 한 번도 태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동현이 세상을 떠났어요. 38,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동현은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어. 한 번만 보고 싶어. 의식이 흐려지면서 동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수빈이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여보, 아버님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부산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빈소는 썰렁했습니다. 조문객은 동현의 철공소 동료 몇 명이 전부였어요. 수빈이 홀로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정 어머니 순자만 있었어요. 5살 민재와 2살 서아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민재가 물었어요. 수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수빈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형님, 동현 씨 갔어요. 내일이 발인인데 아버님께 말씀 좀. 그래서 뭘 어쩌라고? 미영의 목소리가 귀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장례비 달라는 거야?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마. 동현이 장례식 같은 거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빈은 장례식장 빈소에 홀로 앉아 밤새 울었어요. 시댁 식구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동현이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환한 웃음이 수빈의 가슴을 후볐어요. 여보, 미안해. 끝까지 아버님 못 모셔드려서 미안해. 수빈이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태호는 아들이 아팠다는 것도 죽었다는 것도 장례식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미영과 준혁이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유산에서 동현의 몫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동생보다 돈이 더 중요한 자식들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4년 12월 부산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대저택. 73세가 된 김태호가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 12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전복찜, 한우 갈비찜, 계절 과일, 해삼, 전복죽까지. 가정부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왜 이렇게 밥이 안 넘어가나? 텅 빈 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던 식탁이었어요. 첫째 딸 미영이 앉던 자리, 둘째 아들 준혁이 앉던 자리, 막내 동현이 앉던 자리, 손주들이 와글와글 떠들던 자리. 이제는 다 비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서울로 시집가고 준혁은 분가에서 따로 살았어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어요.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태호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에잇!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봤습니다. 대성, 민준이라는 이름만 떠 있었어요. 막내 동현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6년 전 지워버린 이름이었어요. 태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이름을 지우면서도 손이 떨렸는데 화면을 꺼버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외로웠어요. 450억 재산이 뭔 소용입니까?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데.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입맛이 없네. 치워라. 태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김 비서가 허리를 숙이며 식탁을 정리하려 했어요. 김 비서, 네, 회장님. 내가 죽으면 이 재산 누구한테 가겠나? 김 비서가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호가 돌아섰어요. 눈빛이 묘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눈빛이었어요. 자식들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비로 여기는 건지. 회장님, 부도 연극을 해볼까 해. 태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늘한 미소였어요. 내가 돈을 다 잃었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 진짜 자식인지 아니면 돈만 보고 붙어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뉴스에 긴급 자막이 떴습니다. 긴급 태양중공업 김태호 회장 450억 부도 위기. 채권단 긴급 회의. 그룹 해체 수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TV에서 울려 퍼졌어요. 태양중공업 김태호 회장이 계열사 부실, 경영과 과도한 보증 채무로 인해 450억 원대의 부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시각 태양중공업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가짜 압류 집행관 복장을 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압류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어요. 다른 남자들이 회장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수십 년간 아꼈던 수석 위에 딱지가 붙었어요. 골프채 가방에도 벽에 걸린 그림 액자에도 어김없이 빨간 종이가 붙었습니다. 태호는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연극이니까요. 김 비서가 태호에게 다가와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준비한 옷입니다. 태호가 보따리를 받아 안을 들여다봤어요. 낡아서 보풀이 일어난 회색 점퍼, 때가 탄 낡은 운동화. 태호가 점퍼를 꺼내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40년 전에 입던 거랑 똑같네. 일부러 비슷한 걸로 구했습니다. 태호가 양복 상의를 벗었어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태호가 자신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 450억 자산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늙은 노인일 뿐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태호는 서울에 사는 첫째 딸 미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급 아파트 50층 펜트하우스. 초인종을 눌렀어요. 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나왔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뉴스 봤어요. 진짜예요? 그래. 다 날렸다. 태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아버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점퍼, 때 묻은 운동화. 찌푸린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어휴, 저희도 지금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남편 사업도 안 되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 밥 한 끼만.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손님이 와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코앞에서 태호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둘째 아들 준혁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현금 얼마나 남았어요? 회사 날아가기 전에 뭐라도 빼내놓으신 거 없어요? 돈 걱정뿐이었어요. 아버지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빼돌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거라도 나눠야죠. 태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불렀어요. 아버지. 하지만 태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태호의 등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복도의 형광등 불빛만이 알고 있었어요. 늦은 밤 태호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공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태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도난 게 회사가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인생이구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현. 6년 전 쫓아낸 아들이었어요. 동현이는 다르겠지.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피부치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태호는 공원 벤치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비서, 네, 회장님. 동현이 주소 알 수 있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혹시 몰라서 미리 알아둔 게 있습니다. 뭐? 막내 도련님께서 부산 산동네 반지하에 사십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곧 철거가 들어갈 곳입니다. 태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반지하. 내 아들이 반지하에 산다고. 그리고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따님께서 어린 손주분 둘과 함께 사신다고 합니다. 따님? 무슨 소리야? 동현이 아내 말하는 거야? 네, 회장님. 이상했어요. 왜 동현이는 언급이 없지? 태호는 의문을 품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주소 불러. 김 비서가 주소를 불러줬어요. 태호는 그 주소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야 했어요. 난생 처음 타보는 마을버스였습니다. 평생 운전기사가 모시던 사람이었어요. 대중교통이라곤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흔들리는 몸을 겨우 지탱했어요.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낡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허름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태호의 눈앞에 가파른 언덕길이 펼쳐졌어요. 좁은 골목,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들, 금간 시멘트 계단. 태호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걸음을 채 걷지 못하고 숨이 차올랐어요. 무릎이 툭 꺾이고 말았습니다. 평생 거친 바다에서 배를 띄우던 담력도 늙어버린 다리와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 앞에서는 맥을 못 쳤어요.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길가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꺽꺽거려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3세, 이런 언덕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태호가 다시 발을 내디뎠어요. 몇 걸음쯤 걸었을 때 다시 멈춰 섰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발길을 돌리려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가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걸었어요. 또 멈췄습니다. 6년을 내팽개쳐 놓고 이제 와서 뭘. 몇 번이고 망설였어요. 돌아서려다 멈추고 멈췄다 다시 걷고.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태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현이는 다를 거야. 피부치니까. 미영이나 준혁이 같은 놈들이 아니야. 가파른 언덕길을 다시 올랐어요. 주소지에 적힌 건물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계단 난간이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군데군데 금이 간 벽, 깨진 창문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어요. 축축한 기운이 발밑에서 올라왔습니다. 곰팡내가 코를 찔렀어요. 이런 데서 내 아들이 살았단 말인가. 태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띠리링.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뚜벅.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야위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이었어요. 핏기 없는 입술, 갈라진 손,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수빈이었어요. 6년 전 가난한 집안 딸이라며 쫓아낸 그 여자. 수빈이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가 멈칫했어요.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쫓아냈던 며느리가 감사하다니 문전박대할 줄 알았어요. 원망하고 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들어오세요, 아버님. 밖이 추워요. 수빈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시평이 채 안 돼 보였어요. 곰팡이가 핀 벽, 축축한 바닥, 낡은 가구들. 한쪽 구석에 아이들 옷가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영정사진 하나가 태호의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둘러져 있었어요. 태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동현이었어요. 태호의 눈이 영정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림이 손끝에서 시작해 팔 전체로 그리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수빈아, 이게 동현이가 말이 끝맺어지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서 말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수빈이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싱크대 앞에 섰어요. 아버님, 먼저 드세요. 배고프실 텐데.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달걀 2개, 김치반 포기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이 집의 모든 식량이었어요. 수빈이 소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태호 앞에 놓였어요. 김치 몇 조각과 달걀 프라이 하나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가진 게 이것뿐이라 죄송해요, 아버님.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가 수저를 들었어요.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영정 사진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동현이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그 환한 웃음이 태호의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어요. 태호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빈아. 네, 아버님. 저 사진이. 동현이가 왜 저기. 수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바닥이 핑 돌았습니다. 태호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땅바닥이 발밑으로 꺼질 것 같았어요. 손톱이 깨질 듯 벽을 긁으며 겨우 버텼습니다. 뭐라고? 백혈병이었어요. 3년 동안 투병하다가 태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 죽은 줄도 모른 애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때리자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러워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수빈이 태호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물을 한 잔 건넸어요. 태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빈아, 왜 연락 안 했냐? 겨우 그 말을 뱉어냈어요.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었어요. 했어요, 아버님. 연락드렸어요. 동현 씨가 아플 때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수십 번도 넘게 했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이라니. 미영이한테? 네. 그런데 형님께서 그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동현 씨는 의절한 사람이라고 아버님한테 전달 안 해주셨어요. 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미영이가 서방님한테도 전화했어요. 동현 씨 죽어간다고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수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다 차단당했어요.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전부 차단당했어요. 태호가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동현이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드렸어요. 장례식장 주소도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례식에 시댁분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저 혼자 상주했어요. 친정엄마랑 둘이서 장례 다 치렀어요. 태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몰랐다.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내 아들 죽는 것도 몰랐다. 장례식도 못 갔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안 울어본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준혁이가 연락을 차단했다고? 내 아버님, 내 자식들이, 동생이 죽어가는데 아비한테 알리지도 않았다고? 태호의 눈에서 핏발이 섰어요. 분노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애비도 아니다. 목이 메었어요.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옆에도 못 있어줬어. 마지막 가는 길도 못 지켜줬어. 수빈이 시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6년을 버림받고 남편 장례식에 시댁 식구 1명 못 오게 하고 혼자서 아이들 키우며 살았는데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 이불이 깔렸어요. 수빈과 아이들은 반대편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동현이 죽었다. 3년 전에 백혈병으로. 그리고 미영이와 준혁이가 연락을 차단했다. 자기 동생이 죽어가는데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태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동현이 집안으로 돌아오면 상속 지분이 줄어드니까. 아픈 동생을 데려오면 병원비가 드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 취급한 거였어요. 자기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 피를 나눈 형제가. 새벽 4시 태호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든 수빈과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어요.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집어들었을 때 문틈에 끼워진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빛바랜 종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호가 그 종이들을 집어들었어요. 전기요금 독촉장, 3개월치 연체, 가스비 연체 통보, 단수 예고, 퇴거 예고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병원비 청구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명 김민재,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청구 금액 4,800만 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꽂히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아들을 잡아먹은 그 몹쓸 병이 이제는 어린 손자까지 노리고 있다는 말에 태호는 비명도 못 지른 채 허공만 휘저었어요.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가 침 한 방울 삼킬 기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민재, 동현이 아들, 손자도 같은 병이었어요. 아버님? 뒤에서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깼는지 수빈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태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에 고지서들을 쥐고 있었어요. 민재가
민재도 백혈병이냐?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아빠랑 같은 병이에요.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기증자도 없고 돈도 없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태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수빈이 달려가 부축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은혜가 나 때문에.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동현이 쫓아내지 않았으면 큰 병원에서 치료받았을 거 아니냐. 내가 죽인 거야. 내 아들, 내가 죽인 거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현 씨는 끝까지 아버님 원망 안 했어요. 마지막까지 아버님 보고 싶다고 했어요. 태호가 현관문을 잡았어요. 나 있으면 너한테 집만 돼. 가야 해. 아버님. 수빈이 태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새벽인데. 태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수빈아, 사실 나 부도가 났다.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태호는 자기가 부도 났다는 말에 수빈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어요. 손 벌리러 왔냐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아버님. 뜻밖의 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찾아와 주셔서 동현 씨가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태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한테 줄 게 없어. 미안하다. 태호가 문을 열려는데 수빈이 막았어요. 그리고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흰 봉투였어요. 태호의 점퍼 주머니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 월급이랑 전세금이에요. 태호가 봉투를 빼내려 했어요. 안 돼. 이건 내 전 재산이잖아. 손자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수빈이 태호의 손을 꽉 눌렀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젊으니까 다시 벌면 돼요. 이 돈으로 찜질방이라도 가서 쉬세요. 눈물이 수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쫓아내신 며느리가 왜 이래야 하는지 아세요? 태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동현 씨 아버지잖아요. 제 아이들 할아버지시잖아요. 동현 씨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잖아요. 태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알뜰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밤새 일하고 받은 돈, 아이들 분유값 아껴서 모은 돈, 그리고 접힌 종이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태호가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동현의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한 글씨. 병원 침대에서 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화 풀리시면 저희 아이들 한 번만 보러 와주세요. 민재가 할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대요.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짐승이다. 울부짖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 죽은 것도 모르고 내가 애비도 아니다. 수빈이 시아버지 옆에 무릎 꿇었어요.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새벽 골목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며칠 후 태호는 부도 연극을 끝냈습니다. 김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부도 연극 끝내. 지금 당장. 그리고 수빈이네 식구 다 데려와. 네, 회장님. 검은 세단 세대가 산동네로 향했습니다. 이삿짐 차도 따라왔어요. 수빈과 아이들이 차에 올랐습니다. 친정어머니, 손자도 함께였어요. 차 안에서 수빈이 김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기, 아버님이 부도가 나신 거 아니었어요? 김비서가 백미러로 수빈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부도 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수빈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언니, 아니, 형님이랑 서방님은요? 문전박대하셨습니다. 돈 걱정만 하시더군요. 회장님 걱정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수빈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대저택. 태호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450억 자산가의 위험이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반지하에서 울던 그 노인의 눈빛이었어요. 수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재와 서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수빈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로 73세 노인이 450억 자산가가 며느리 앞에서 허리를 숙였어요. 수빈아, 미안했다. 수빈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내가 너희 쫓아낸 거 평생 갚아도 모자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손자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야윈 몸. 동현이 어릴 때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민재가 아프다며. 병원 가자.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부산중앙병원 특실이었습니다. 민재가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최신 장비로 최고의 의료진이 붙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면담실로 태호를 불렀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병이에요. 상태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유전자가 맞는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보통 형제가 가장 확률이 높고 부모나 자녀, 조부모도 가능하지만 확률이 낮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담실을 나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나다.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가 반가운 척 높아졌습니다. 부도 연극이셨다면서요?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가식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였어요. 닥쳐. 태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이 말을 멈췄어요. 동현이 아들이 백혈병이다. 내 조카야. 골수 검사 좀 받아라. 유전자 맞으면 살릴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입을 열었어요. 태호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내 동생 동현이가 죽었는데 그 자식인 내 조카까지 죽게 생겼다. 제발 검사 좀 받아라. 그러자 미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카요? 아버지, 솔직히 그 애가 동현이 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거도 없는 애 때문에 우리 몸에 칼을 대라고요? 골수 채취가 얼마나 아픈 건데요. 태호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준혁이 전화를 뺏어 들었어요. 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정급하시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상속 포기각서 무효로 해주시고 본사 건물 지분 다시 나눠준다고 약속하세요. 문서로요. 공증 받아서요. 그럼 검사 정도는 해드릴게요. 준혁의 목소리가 능글맞았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도 손해보면서 살 순 없잖아요. 태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조카가
피를 나눈 조카가 죽어가는데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건 돈 타령이었습니다. 건물 지분 타령이었어요. 자식들의 말은 칼이 되어 노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좋다. 뭘 원하든 다 해줄 테니 검사만 받아라. 태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손자를 살려야 했으니까. 며칠 후 미영과 준혁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각서를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각서 먼저 쓰세요. 공증까지 해주시면 검사 받을게요. 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상속 지분 재분배 각서, 본사 건물 지분 양도 각서, 부도 연극 관련 녹화 영상 삭제 각서. 태호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손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됐지? 이제 검사 받아라. 미영과 준혁이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피를 뽑고 유전자 분석을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의사가 면담실로 태호를 불렀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호가 숨을 죽였습니다. 두 분 다 불일치입니다. 골수 이식 기증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태호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같은 피를 나눈 고모 삼촌인데 유전자 일치 여부는 혈연 관계와 다릅니다. 형제도 25% 확률이고 고모나 삼촌은 더 낮습니다. 안타깝지만 두 분 다 불일치입니다. 태호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김 비서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우리 민재. 병원 로비에서 미영과 준혁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각서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에이, 불일치네. 아깝다. 미영이 혀를 찼어요. 그러게. 맞았으면 건물이라도 받는 건데. 준혁이 투덜거렸습니다. 뭐 어때? 어차피 우리 할 만큼 했잖아. 검사까지 받아줬으면 됐지. 두 사람이 킬킬거리며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죽어가는데 병실에 한 번 들르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가 병원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섰어요. 골수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김태호. 73세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검사를 받으신다고요? 내 손자가 아프니까. 나라도 맞으면 내 거 쓰면 되잖아. 소식을 들은 담당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73세 고령이십니다. 직계 조부모는 매칭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에요. 그리고 설령 일치하더라도 골수 채취 수술 자체가 고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태호가 의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해봐야지. 안 하면 0%고 하면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하지만 회장님 연세에 골수 채취 수술은 내 손자 살리는 건데 뭐가 위험해. 73년 살았으면 됐어. 내가 죽더라도 손자만 살리면 돼. 태호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체열해라. 지금 당장. 의사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됐어요. 피를 뽑고 유전자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태호는 그 며칠 동안 병원에서 손자 곁을 지켰습니다.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가느다란 팔에 꽂힌 수액줄. 9살,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직 세상 구경도 못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꼭 살릴게.
태호가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빠한테 못 해준 거 너한테는 꼭 해줄게. 할아버지가 약속해. 며칠 후 의사가 태호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묘했어요. 태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호가 숨을 죽였어요. 의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기적입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조부모와 손자 사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0% 미만의 확률을 뚫으셨습니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내 골수로 민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물론 73세 고령이시라 채취 수술의 위험이 따르지만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당장 해주세요. 내일이라도요. 회장님, 신중하게. 뭘 신중해. 하늘이 준 기회야. 내 아들한테 못 해준 게 있어. 내 손자한테는 꼭 해주고 싶어. 부탁합니다. 태호가 의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빈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태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가 수빈을 일으켜 세웠어요. 내가 고마워할 일 아니다. 내가 그동안 못해준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부산중앙병원 수술실 앞. 태호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늘색 수술복이 낯설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어요. 수빈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와 서아, 그리고 친정 어머니 순자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무섭지 않으세요? 수빈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가 피식 웃었어요. 뭐가 무서워? 73년 살았으면 됐지. 손자 살리고 가면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야. 그리고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현의 사진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동현아, 아빠가 내 아들 살릴게. 내가 못다한 거 아빠가 대신할게. 조금만 기다려라. 태호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다. 태호가 수빈을 바라봤어요. 수빈아, 걱정 마라. 금방 끝나.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뭐예요, 아버님? 고맙다. 동현이 마지막까지 지켜줘서, 우리 손주들 키워줘서, 진짜 고맙다.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수빈이 유리창 앞에서 두 손을 모았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순자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회장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데. 민재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할아버지 괜찮아? 응,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민재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아픈 거야? 아니야. 할아버지가 민재를 많이 사랑하시는 거야. 1시간, 2시간.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3시간 만에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버님은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성공적입니다. 골수 채취가 잘 끝났고 회장님 상태도 양호합니다. 73세 고령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체력이 좋으십니다.
수빈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순자가 딸을 부축했습니다. 민재와 서아도 울었어요. 태호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태호가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허리 쪽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아버님, 수술 잘 끝났어요. 수빈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태호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입술이 갈라져서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민재한테 이식하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될 거래요. 태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다행이다. 며칠 후 민재에게 골수 이식이 진행됐습니다. 무균실에서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태호의 골수가 손자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 태호는 휠체어를 타고 무균실 유리창 앞에 앉았어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유리창 너머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재가 마이크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태호가 손을 들어 흔들어줬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내 아빠 목까지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벽에 붙어 있는 동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이 병실에 가져다 놓은 거였어요. 동현아, 아빠가 늦었다. 많이 늦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꼭 살릴게. 2달이 지났습니다. 민재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이식이 성공적입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 혈액 수치도 정상입니다.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수빈이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민재를 살리셨어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어. 늦었지만 할 일을 한 거지. 미안하다, 수빈아. 너한테, 동현이한테, 민재한테. 다 미안하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웃음소리가 본가에 가득했습니다. 태양중공업 본사 대회의실, 커다란 테이블에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긴급 이사회였습니다. 첫째 딸 미영과 둘째 아들 준혁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은 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섰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어요. 예전에 450억 자산가, 거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불렀다. 태호가 상석에 앉았어요. 손짓을 했습니다. 김 비서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미영의 집을 방문했던 날 영상이었어요. 미영이 문 앞에서 아버지를 막아서는 장면.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손님이 와 있어서요.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 밥 한 끼만. 나중에 연락할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준혁과의 대화 녹음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현금 얼마나 남았어요? 회사에서 빼돌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임원들의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어요. 준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나왔어요. 민재 검사를 부탁하는 전화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조카요? 아버지, 솔직히 그 애가 동현이 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거도 없는 애 때문에
우리 몸에 칼을 대라고요?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정급하시면 조건이 있어요. 상속 포기 각서 무효로 해주시고 본사 건물 지분 다시 나눠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검사 정도는 해드릴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미영과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자식들이 어떤 놈들인지 다들 똑똑히 봤지? 미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닥쳐. 태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렁찼습니다. 미영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영과 준혁을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칼날 같았습니다. 동현이가 아플 때 수빈이가 몇 번이나 연락했냐?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몇 번 했습니다.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몇 번이 아니지. 수십 번이야. 그걸 니들이 다 차단했어. 동생이 죽어가는데 아비한테 알리지도 않았어.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동생 죽을 때 뭐 했냐? 장례식에 왜 안 갔냐? 조카가 같은 병 걸렸는데 왜 돈 타령을 했냐? 니들이 인간이가. 미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준혁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호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미영과 준혁 앞에 떨어졌어요. 상속 포기 및 퇴사 각서, 그리고 절연 선언서. 서명해라. 아버지, 용서. 니들이 수빈이한테 먼저 빌어라. 평생 빌어도 모자라. 동생 죽어갈 때 뭐 했냐?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조카 죽어갈 때 돈 타령하고. 그게 사람이냐? 태호가 돌아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어요. 미영과 준혁이 끌려나갔습니다.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자식들을 태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라봤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본가 거실이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부산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태호가 벽을 바라봤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빈이 준 그 봉투였어요. 꼬깃꼬깃한 지폐들, 전세 계약서 사본, 그리고 동현이 쓴 편지.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걸 거기에 거시려고요? 그래. 이게 450억보다 무거운 내 진짜 재산이야. 태호가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돈만 모았는데 진짜 재산은 이 봉투 하나였어.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수빈이, 민재, 서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친정 어머니, 순자도 함께였어요. 아버님, 저녁 드세요. 수빈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소박한 상이었어요. 450억 자산가 식탁치고는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눈에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풍성해 보였어요. 태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옆에 앉았어요. 건강해진 얼굴, 발그레한 볼. 할아버지, 밥 많이 먹어. 태호가 웃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도 많이 먹어.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밥을 한술 떴어요.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50억 자산가로 살며 먹었던 어떤 전복찜보다 어떤 한우 갈비찜보다 맛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호는 그걸 73년 만에 알았어요. 부산 바다 위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짭짤한 바람이었습니다. 내 식구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보다 무거운 게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쫓아냈던 며느리가 건넨 봉투 한 장이 450억 자산가의 인생을 바꿨어요. 혹시 오늘 하루 멀리에 왔던 가족이 생각나셨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목욕탕이었습니다.